지난 주말 북동부 일대에 쏟아진 폭우로 뉴욕, 뉴저지 일원에는 대규모 결항 사태와 인명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백악관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풀 꺾인 물가 압력에 경제 낙관론도 슬슬 나오고 있지만 연준 이사들은 이달 금리 인상에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대출자 80만 4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390억 달러를 탕감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오늘 19일부터 22일까지 뉴욕 맨하튼 일대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북동부 일대에 쏟아진 폭우로 뉴욕, 뉴저지 일원에는 대규모 결항 사태와 인명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는 최소 5명이 숨졌고 9개월 2살 아이가 실종됐습니다. 한국에서도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등 기록적인 폭우로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CNN과 뉴욕타임스 등 언론도 한국의 피해를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USA 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펜실베니아주에서는 홍수로 남동부 도로가 침수돼 최소 5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메로디스버그 펜실베니아 벅스카운티 검시관은 생후 9개월 된 남자아이와 2살 여자아이가 아직 실종 상태라며 더 많은 희생자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둘의 어머니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전날 오후 5시 30분께 필라델피아 북동쪽에 위치한 벅스카운티 어퍼메이크필드에서는 집중호우가 발생해 45분 만에 약 6.5에서 7인치의 비가 내렸습니다. 당시 도로에 있던 11대가량의 차량 가운데 3대가 물에 휩쓸렸고 도로 위에는 약 4에서 5피트의 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펜실베니아뿐 아니라 버몬트를 비롯한 동부 해안의 다른 지역들도 지난 15일 많은 폭우가 내렸습니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인 플라잇 어웨어에 따르면 지난 주말 폭풍으로 인해 북동부 지역을 오가는 1,3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강한 폭풍으로 인해 뉴욕 지역 공항에서는 어제 수백 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커네티컷주와 매사추세츠주, 버몬트주와 뉴햄프셔주 일부 지역에 홍수 경보와 토네이도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면서 언론들도 한국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희생자를 포함한 피해 상황을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 한국은 여름철에 비가 자주 내리고 산악지형이 많아 산사태에 취약하다며 올해 현재까지 보고된 사상자 수가 예년보다 많다고 전했습니다. CNN도 한국의 폭우 피해 상황을 전하고 산사태와 갑작스런 홍수를 일으킨 폭우로 한국에서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면서 과학자들은 인간이 초래한 기후 위기가 극한 기상현상의 가능성을 가속화함에 따라 동아시아 전역에서 폭우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기온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엘니뇨는 초기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점점 강도가 높아져서 11월에서 내년 1월 사이 정점을 찍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역사상 올해가 가장 뜨거운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국립해양대기청은 적도 근방 태평양 해류의 순환이 바뀌고 온도가 상승해 전 세계에 폭염을 유발하는 기후현상인 엘니뇨가 비교적 약한 형태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은 일반적으로 지구 온도를 식히는 라니냐가 지난 3년 동안 진행됐고 올해부터는 반대 현상인 엘니뇨가 시작됐는데 연중 내내 강화되면서 11월과 내년 1월 사이에는 정점에 달할 확률이 81%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엘니뇨가 1997년에 경험했던 역사적인 강도가 될 확률이 5분의 1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 소속 한 기상학자는 엘니뇨가 발생하면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번 엘니뇨도 예외는 아니라면서 올해도 전년 대비 연평균 기온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주는 전 세계적으로 기록상 가장 더웠던 6월에 이어 역대 가장 더운 한 주였습니다. 유럽연합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는 전 세계 이달 평균 기온이 1979년 기록한 6월 최고 기온보다 섭씨 1도 정도 높았고 특히 이달 초순 며칠간은 산업화 이전 시대보다 무려 1.5도나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더위는 육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국립해양대기청은 6월 해수면 평균 온도 역시 3개월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기후 위기의 영향이 가시적인 가운데 엘니뇨가 올해 말까지 발달을 거듭하면서 전 세계가 더욱 높은 기온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펜실베니아대 소속 기후학자 마이클 만은 엘니뇨가 2023년이 기록상 가장 더운 해가 되는데 확실하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10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두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전제 조건 없이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어제 CBS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북한에 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또 미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그러한 실험이 일어날 즉각적인 징후는 보지 못했지만 북한이 또 다른 핵실험을 진행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능력과 관련해 이것은 그들이 몇 년 전에 테스트하기 시작했고 계속 시험해왔다며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 모든 실험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맹국인 일본 및 한국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주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공동 성명을 내고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비난하면서 북한에 대해 불법적이고 확대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특히 중국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은 북한에게 계속되는 실험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공격을 감행할 경우 핵 능력을 포함해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어 미중 관계는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언제 대화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최상위에서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비자 심리가 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달보다 8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2006년 이후 최대 폭의 월간 상승률을 보인 겁니다. 꾸준한 고용 증가 등 안정된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4일 발표된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심리 예비지수는 전달보다 8.2포인트가 오른 72.6을 기록해 지난 2021년 9월 이래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경제학자들의 블룸버그 설문조사 예측도 상회한 것으로 8포인트를 웃도는 월간 상승률은 지난 2006년 이후 최대 폭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매달 마지막 화요일에 발표되고 매달 둘째 금요일에는 예비지수가 발표됩니다. 조사 책임자인 조앤수는 성명을 통해 이런 소비자 심리의 급상승은 주로 노동시장의 안정과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둔화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심리지수는 팬데믹 이전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꾸준한 고용 증가와 임금 상승 덕분에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 높은 물가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그룹에서 심리지수가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비자들은 내년 낮은 실업률을 예상했고 대다수는 소득이 적어도 인플레이션만큼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이달 초 3.4%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지만 지난해 고점인 5.4%에 비하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풀 꺾인 물가 압력에 경제 낙관론도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 인사들은 연준이 이달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고 나서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을 잇따라 밝혔습니다. 연준 인사들은 지난달 물가 압력이 한풀 꺾인 것에 고무된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 여러 차례 자신들을 놀라게 한 기억이 있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종식을 선언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연준 인사들이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앞서 1970년대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조기에 완화했다가 이후 물가가 두 자릿수까지 올라갔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반해 투자자들은 연준이 이번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예상되는 0.25%포인트 인상이 이번 긴축 통화정책 사이클의 마지막 인상이 될 것으로 보고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식과 채권 가격은 이런 기대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고 연준의 의도를 대변하는 지표 역할을 하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지난 7일 4.95%에서 4.76%로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노동부는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 전월보다 0.2% 각각 올라 상승폭이 2021년 3월 이후 가장 작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연준 인사들은 과거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실수를 경험한 것 등을 감안할 때 아무리 확신을 주는 지표라도 한 달 지표를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연은의 로레타 메스터 총재는 지난 10일 긴축 국면의 시작보다는 끝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경제는 올해 초 예상했던 것보다 근본적인 강세를 보였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완고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보다 추가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대출자 80만 4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390억 달러를 탕감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에 따라서 20년에서 25년 이상 월 납부금을 상환한 경우 탕감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교육부가 지난 14일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대출자 가운데 20년에서 25년 이상 월 납부금을 상환해서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 IDR에 따라 남은 부채 잔액을 탕감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를 바로잡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행정상 문제로 수혜를 받지 못한 대출자 80만 명 이상에게 총 390억 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탕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 30일 연방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학자금 융자 탕감 계획을 위헌으로 판결하고 시행을 막은 뒤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부채 탕감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번 조치 역시 그 후속 조치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수혜 자격이 있는 대출자에게 탕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이런 구제책은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 IDR에 등록했을 경우 탕감 자격이 있는 경우가 그 대상입니다. IDR 프로그램은 채무자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 이하 금액만 매월 상환하도록 하고 20년에서 25년 동안 빚을 갚으면 남은 부채는 탕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연방정부를 대신해 학자금 융자를 관리하는 업체들의 실수로 인해 탕감 수혜를 누린 대출자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NPR 라디오 방송에 따르면 대출자 옹호단체의 2021년 3월 보고서에서 당시 기준으로 최소 20년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채무자 440만 명 가운데 실제로 탕감이 이뤄진 사례는 32명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의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고장난 시스템 때문에 많은 대출자들이 오랫동안 고통받았다며 과거의 행정적 실패를 바로잡고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탕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연방항소법원이 정부 당국자의 소셜미디어 회사 접촉을 금지한 하급법원의 명령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정부의 소셜미디어 개입을 금지했던 테리 도티 연방판사의 명령은 법원의 새로운 명령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4일 정부 관리와 구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기업 간의 접촉을 제한한 지방법원 판사의 명령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공화당 소속인 루이지애나 및 미주리주 검찰총장은 백악관을 비롯해 법무부와 국무부, 보건복지부, 연방수사국 등 정부기관 당국자들이 각종 SNS 게시물을 검열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와 관련된 법적 이슈, 대선 사기 주장 등에 대한 SNS 게시물에 정부가 개입해서 이를 차단, 삭제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지난 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테리 A. 도티 연방판사는 원고의 주장대로 정부 관계자와 SNS 기업 간의 접촉을 금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도티 판사는 공화당 소속 검찰총장들이 연방정부가 SNS 게시물을 억압하는 광범위한 증거를 제출했다며 명령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바이든 정부는 이 명령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면서 명령 보류를 요청했지만 도티 판사는 정부가 수정헌법 1조를 지속해서 위반할 수 있도록 금지 명령의 유예를 모색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도티 판사의 명령이 온라인상의 잘못된 정보와 맞서 싸우는 정부의 노력을 약화시키고 공공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항소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했고 이번에 명령 중단을 이끌어낸 겁니다. 이번 제5연방순회법원의 결정으로 도티 판사의 명령은 법원의 새로운 명령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한편 법원은 사건 재판을 서두르도록 요청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오늘 19일부터 22일까지 뉴욕 맨하튼 일대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합니다. K-컬처 팝업과 K-팝 댄스 경연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한미동맹 70주년과 2023-2024 한국방문회를 맞아 오늘 19일에서 22일까지 뉴욕 맨하튼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합니다. 미국의 다양한 K-컬처의 매력을 알리고 한국 관광에 대한 관심을 높이겠다는 목표입니다. 관광공사는 락펠러 센터와 함께 미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코리아 위크를 개최하고 뉴욕 한국문화원, 정관장, BBQ 등 국내 기업, 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과 함께 K-푸드, 패션, 뷰티, 웰니스 등 다채로운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국 방문의 해를 홍보하는 K-컬처 팝업에서는 K-컬처 관광 이벤트 백선과 한국 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른 청와대 등 다양한 한국 관광 콘텐츠에 대한 홍보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타임스퀘어에서는 K-팝 댄스 경연대회 댄스 투 코리아도 열리고 뉴욕의 K-팝 동호회 단체와 함께 맨하탄 곳곳에서 랜덤 플레이 댄스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이어 20일에는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한미 여행업계 비즈니스 상담회와 한국 관광 설명회 만찬 행사가 열립니다. 주요 여행업계 관계자 200명이 초청되고 국내 주요 여행사와 항공사, 온라인 여행사와 국내 지자체, 공공기관 등 34개 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관광설명회는 최근 뉴요커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K-푸드를 테마로 진행되고 미쉐린으로 선정된 뉴욕 한식당 수석 셰프인 김대익 셰프의 한식 스토리텔링과 세계적인 안무 크리에이티브 그룹 1밀리언의 K-팝 댄스 공연도 예정돼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주의 2024년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이 2%로 결정됐습니다.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이 주 재산세 인상률을 3년 연속 2%로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2년부터 실시된 주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 제도는 재산세를 인상률 2% 이하나 물가 상승률 중 낮은 쪽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번 2% 최고 상한선 채택은 2018년과 2019년, 2022년, 2023년에 이어 5번째입니다. 다만 뉴욕시는 이러한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린다이, 키스 파워스, 케빈 라일리 시의원이 각각 상정한 정신질환자 시설 확충 및 관리 개선을 위한 조례안 4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현재 4개인 정신질환자 휴식센터를 8개로 늘리고 현재 16개인 정신질환자 클럽하우스를 2025년까지 최소 5개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린다이 시의원의 조례안은 뉴욕시장 행정명령으로 시행 중인 정신질환 노숙자 강제이송을 집행하고 있는 뉴욕시경과 뉴욕시 소방국, 뉴욕시 보건국 직원들의 자료를 연례 보고서로 작성해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 팰리세이즈팍 주민연합회가 창립을 선언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연합회는 한인 밀집타운인 팰팍을 소중히 여기고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시키고자 주민들이 뭉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투표를 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에 나쁜 영향을 준다며 주민 단합을 위한 연합회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주고 응원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색이나 정당을 떠나 지역사회를 위해 필요한 활동을 펼고 있는 정치인들과 소통하고 지원하면서 정치권이 주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파워볼과 메가밀리언의 1등 당첨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지난 15일 실시된 파워볼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1등 상금은 약 9억 달러에 달합니다. 미 복권 역사상 7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다음 파워볼 추첨은 오늘 밤 10시 59분에 실시됩니다.
파워볼과 함께 복권 양대 산맥인 메가밀리언도 지난 14일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1등 상금은 약 6억 4천만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다음 추첨은 내일 밤 11시에 실시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화창한 가운데 적지만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은 화창한 가운데 때때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